예, 잘 쓰셨습니까? 이제 저당 유동화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당 유동화는 1차 저당 시장에서 만들어진 저당 채권 M, 모기지를 가지고 HF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저당 채권을 은행들로부터, 대출기관으로부터 다 사들인 거죠. 그때 사들여서 각각의 기관과 형태가 비슷한 애들을 다 모아놓고 걔들을 본드를 바르면 풀을 받으면 합쳐지나요? 저당 풀을 형성해서 걔를 기초로 해서 저당담보부증권을 발행한다? 그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럼 저당담보부증권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사주나요? 그럼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저당담보부증권 MBS의 성격과 이자율, 기간이 마음에 들어야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산다? 그래서 물주,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저당담보부증권 MBS의 종류는 한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된다,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현행 발행되고 있는 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건 짜장면이다, 짬뽕이다, 짬짜면이다? 짬짜면. 혼합형인데 혼합형에서도 양념과 소스가 각기 다른 쪼개져 있는 MBS 중에 뭐였죠? CMO? 트렌치치치, 다계층 채권.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와 이자를 상이한 여러 개의 단기 트렌치, 중기 트렌치, 장기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골라잡아였죠. 그 다음 중요한 건 1차 저당 시장의 모저당의 이자, 원리금 상한액에서 2차 저당 시장에서 약속한 MBS에 이자를 주는 거니까 어미가 자식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저당 시장의 모저당의 이자율이 2차 저당 시장의 저당담보증권의 이자율보다는 커야 된다. 그 내용 했던 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 다음 콜방어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콜방어 몇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짜리 두 개? MBB. 그리고 CMO. CMO에서는 장기 트렌치에서 부분 콜방어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콜방어가 뭐였어요? 불러드리는 거죠.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 증권을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갖고 있는데 그 저당담보증권에 하자가 발생한다. 그럼 어미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 MBS의 가장 결정적인 하자는 어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당 차입자가 조기 상환함에 따라 M이 사라져버리면, 모저당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원리금을 수취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약속한 이자만 계속 지불하면 발행기간의 부담이 커지니까 발행기간이 모저당의 조기 상환을 이유로 저당담보부증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회수를 요청하는 것, 불러들이는 것. 그게 뭐고? 콜이고. 콜되는 순간 수명이 끝나니까 투자자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니까 콜에 대한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콜방어였죠. 그래서 콜방어가 되는 MBB의 수명이 콜방어가 안 되는 MPTS의 수명보다 더 길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기억이 나죠. M, 만약에 걔가 1억짜리였어요. 주택 저당 채권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을 가지고 HF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 자산 M을 팔거나, 그럼 그때 들어온 돈은 지돈이죠. 그게 지분형 저당담보증권 MPTS였죠. 그러니까 다 넘어갔다,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는 매 월마다 원리금 수취할 권한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 저당시장의 저당 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까 투자자를 알지 못하니까 은행에 집어넣으면 은행은 발행기간에 그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이제. 그래서 매 월마다 계좌 이체시켜준다. 그래서 얘를 이체증권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팔아치운 거니까 초과담보를 유지해 줄 필요가 없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M 금액이 1억이면, 주택 저당 채권의 금액이 1억이면 1억이 조달된다. 막 교환하는 거니까 발행 수수료를 빼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M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M 믿고 주택 저당 채권 1억짜리 믿고 돈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MBB였죠. 그게 채권형. 그럼 채권형 MBB의 경우에는 넘긴 게 하나도 없다,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투자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조기 상환 위험을 감수한다, 이자율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X였어요. 그럼 MBB 채권형은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은 만큼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다.
매월 수익을 받는다. 6개월 단위로 별도로 약속한 이자를 지불해 주는 거였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넘겨받지 못한 것. 그게 뭐다? MBB. 그것만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리되셔야 돼요. 그럼 1억짜리 믿고 1억 빌려줄 짱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빌려준다. 적게. M 금액보다, 주택저당채권 금액보다 발행 액수는 적게 발행된다. 그럼 예를 들어 8천짜리를 8천을 빌려주면서 1억 담보 유지시켰으니까 초과 담보가 2천. 근데 이때 발행기관이 돈을 더 빌리고 싶으면 뭐만 넘겨주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너가 직접 받아. 바로 이 현금을 너한테 연속시켜줄게. 그 대신 나한테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게 바로 MPTB. 섞였죠? 이게 무슨요? 혼합형이었어요. 그럼 얘는 9천만 원. 그럼 초과담보. 아까는 초과담보. 채권형은. 이번에 혼합형은 초과담보. 지분형은 초과담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기수는 뭐가 제일 크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포인트죠. 얘도 크기수 문제가 MBS의 크기수 문제가 딱 나오면 이때는 MPTS의 지분형, MPTB 얘 섞인 거죠. 혼합형. 그 다음 MBB 얘가 채권형. 그럼 이 셋의 크기수는 무조건 뭐가 크다? 주식 투자의 투자자의 위험 크고 수익 크다. 채권 투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다. 그게 기억이 나셔서 이 크기순으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뀐다고 그랬어요. 얘도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뭐죠? 이제 금방 계속 얘기한 초과담보 없다. 그래서 초과담보의 크기수만 얘가 반대로 바뀌나요? 초과담보의 크기수만 얘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합니다. 1번. 부동산 대출은 장기 대출이므로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현상으로 인해 20년에 걸쳐서 4%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 그럼 20년 동안은 원금을 갚으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일시상환하라고. 그래서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당의 유동화가 요구된다. 그 저당 채권을 장기 고정화된 애를 팔아치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럼 은행은 또 다른 대출 재원이 들어와서 또 다른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2번. 자산담보부 증권보다 ABS보다 MBS의 기초자산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자산은 기본적으로 에셋. 미래 에셋이 미래 자산이잖아요. 여러분. 에셋이 자산입니다. 자산의 정의는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장래 현금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게 자산인 거예요. 그럼 건물은 자산인가요? 내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팔면 한 방에 돈이 들어오죠.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오죠. 이게 자산이에요? 그럼 M. 주택저당 채권은 은행 입장에서 자산인가요? 그걸 갖고 있으면 원리금 들어오죠. 원리금 변동사항 방식에 따라. 그 다음 한 방에 팔아버릴 수도 있죠. 되셨어요? 그럼 M은 주택저당채권은 A, S의 한 가지 종류다. 그래서 이거 바뀌었죠, 지금. MBS보다 ABS의 기초자산의 범위가 더 넓겠네요. 자산의 한 가지 종류가 주택저당채권 M인 거예요. A의 한 가지 종류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시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삼는 과정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한다. 얘를 가지고 믿고 돈 빌려줘. 얘를 가지고 팔아치워버린 거죠. 그런데 그냥 사고 팔고 돈 빌리면 안 되니까 증서를 발행한 거죠. 그게 뭐예요? 저당담보부 증권인 거죠. MBS. 그 증권들의 성격이 이렇게 달랐던 거고. 그 다음 4번. 저당채권의 유통이 이루어져 저당의 유동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 몇 차다? 2차죠. 2차 저당시장.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 2차. 5번. 1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으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맞죠? 이거 1차, 2차 뒤집어서 문제 내는 거 정말 좋아해요.
꼭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저당 유동화를 통해 대출 기간은 한정된 최초 재원으로부터 적은 재원으로 많은 대출이 가능해지나요? 2억이 있었어요. 걔를 주택담보대출 빌려줬습니다. 그럼 그때는 저당 채권 하나가 성립된 거죠. 걔를 팔았어요. 그럼 돈이 2억 상당의 금액이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많이 돈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그 원리금을 다 합쳐서 현재 가치로 고치내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팔아줄 거니까. 그럼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대출해준다. 그럼 또 M이 생겼고 걔를 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를 통해 대출 기간은 많은 재원으로 적은 대출이 가능한가요? 적은 재원으로 많은 대출이 가능한가요? 적은 재원으로 많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게 저당의 유동화죠. 2번. 주택저당담보보증권의 MBS의 발행으로 인해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저리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발생한 거죠. 자본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3번.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취약한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을 팔고 다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어요. 4번.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의 원 저당 차입자와는 원 저당 차입자가 누구죠, 여러분? 무주택 저소층 갑 최초 돈 빌린 사람? 그럼 최초 돈 빌린 사람은 자신의 저당 채권이 자신과 은행이 약정한 저당 채권이 2차 저당시장에서 팔렸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저당담보증권이 발행된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직접적 관련이 없죠. 당연히. 그 다음 5번. 주택대출 자체는 증가하나 저당 차입자의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지금 자본시장에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1차 저당시장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HF공사죠. 걔 공공기관인가요? 공사예요, 공사. 그럼 걔는 신용도가 높아요? 그럼 신용도가 높으니까 자본시장의 자금을 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은행에 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저리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민간이 자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틀린 거예요? 저당 차입자의 금융비용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하락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3번. 저당 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2번. 자, 이제 1번. MBS의 발행 기간은 자,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여러분 이 MBS는 HF공사만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MBS의 발행은 1차 저당 대출 기간 은행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1번 내용에서 MBS의 발행 기간은 1차 대출 기간일 수도 있고 2차 대출 기간일 수도 있다. 2차 대출 기간이 지금 HF공사고 1차 대출 기간은 은행이잖아요, 여러분. 둘 다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대출 기간은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 채권을 팔아서 2차 저당 시장에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자금이 충분하면 대출 재원이 충분하면 그 M 주택저당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원리금 상환받아서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 직거니까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자유롭게. 지금 그 얘기. 3번. 2차 저당 시장은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만들어진 저당을 대출기관과 투자자, 자본시장의 투자자 사이에 사고 파는 시장 맞죠? 4번. 1차 저당 시장은 자금 대출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은 자금 공급 시장의 성격을 띈다. 2차 저당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자금을 1차 시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1차 시장에서는 대출해주고 있죠, 지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MBS의 발행 수익률이, 이게 자식이죠, 여러분? MBS에다 자식이라고 적어보세요. 자식. 네, 자식의 수익률이 1차 저당 시장의 대출금리보다 높을 때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차 저당 시장의 대출금리 줄 그어놓으시고 얘가 모저당의 이자율이네요. 네. 그럼 자식이 어미보다 더 태어날 때부터 크면 끔찍해 죽는다고 그랬죠. 당연히 뭐가 커야 돼요?
어미가 커야죠, 어미가.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지금. 5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MBS의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맞죠? 장기 저리 대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2번.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얘를 한 글자 영어로 적으면 뭔가요? 이게 M이죠, M. 모기지예요,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을 뭐라고 하는 거다? M, 모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고요. 4번, 정부는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칠판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주택 소비금융이잖아요. 그럼 무주택 저소득층이 돈이 없었어요. 유효 수요가 아니었죠. 근데 장기저리 대출을 뿌려준 거야, 정부가. HF금융공사를 통해서. HF공사를 통해서 뿌려준 거죠. 그럼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유효 수요가 많아져서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X인 거죠, 지금. 그 다음 5번. 주택금융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다. 빌리겠다는 사람은 원래 많죠. 시장 내 무주택 저소득층은. 그런데 자금은 부족했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누가 땡겨준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쫙 끌어당겨서 HF공사가 은행들에게 쫙 뿌려준 거죠. 그럼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맞게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 저당담보증권의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30회 시험 문제 1번.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5네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택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2번.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증가될 수 있어요. 3번.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도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예,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주택건설도 더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그 다음 4번. 주택금융의 확대로 얘 지금 빌려서 살기 위해서 돈 빌리나요? 사기 위해서 돈 빌리나요?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죠. 주택 소비금융. 그럼 자가주택의 자가 소유 가구의 비중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X인 거죠. X. 5번.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돼서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은 개선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빌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6번. 24회 시험 문제 MBS에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MPTS는 여러분 제가 이건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이 우리 예상 문제집에서 풀어보시면 MPTS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아, 지금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다르다고요. 이체증권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이름이 있다고요.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뭐는 똑같아요? MPTS라고 괄호로 주어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네. 앞에 이름과 괄호의 이 영어가 다른 조합으로 짜져서 문제가 나올 리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에 대한 설명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혼합형이죠. MPTB. MPB는 채권형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CMO가 나오면 트렌치죠. CCC. 그래서 다계층 채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풉니다. 1번. MPTS는 지분형 기억하셔야죠.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은 이 증권의 발행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얘 M이죠, M. 근데 얘를 M을 합쳤다고 해서 지금 저당 풀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M이야, M. M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거 맞나요? 이 저당 지불액에서 약속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2번. MBB의 투자자는 이게 채권형입니다. 투자자가 넘겨받은 게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즉 저당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틀렸죠? 2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CMO의 얘는 혼합형의 쪼개진 형태였습니다. 혼합형이 진화된 형태.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M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 CMO. 그 내용. 다계층 채권. 4번. MPTB 혼합형은 MPTS 지분형과 MBB 채권형의 혼합한 특성을 갖는다. 5번. CMBS가 있어요. C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C. 앞에 C가 붙으면 얘는 커머셜입니다. 얘가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게 CM이라고요. 커머셜 모기지예요. 얘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은 그냥 C만 앞에 붙여서 CMBS인 거죠, 지금.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 맞네요. 이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7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5죠? 질문. 칠판.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기가 길다면 금융기관은 그 긴 기간 동안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받겠죠. 네. 그 다음 만기가 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오랜 기간 지나서 원금을 상환받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금액이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로 고치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기간 중에 이자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기간이 짧은 단기 트렌치일수록 이자율이 낮고 중기가 될수록 이자율 더 올라가고 장기가 되면 제일 높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번.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 칠판. MBB는 채권형이죠. M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잖아. 그럼 M이 1억이면 1억 믿고 1억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8천이었죠. 그러니까 발행기관은 초과 담보를 유지시켜주는 거 맞잖아요. 아까 초과 담보라며. 초과 담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3번. MPTS 지분형은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지분형에서는 투자자가 다 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원조다. 저당권도 원리금 수취권도 다 투자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에서 발생하는 조기 상환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된다. 누가? 투자자가.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지금 문제가 위에서는 뭔가 대단한 문제처럼 나오다가 허탈하죠, 4번에. 금리가 상승되면 차입자는 비싸게 빌려서 싸게 빌린 돈 갚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지금. 5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2차 시장, 저당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자금을 쫙 끌어모아서 1차 대출기관에 뿌려준다. 그럼 그 대출기관은 돈 받아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집사라고 돈을 쫙 뿌려준다.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저당에 유동하는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나요? 맞죠?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채권,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의 발행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된다, 죽는다? 활성화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8번.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1번. 지분 이체증권이라고 돼 있죠. MPTS에. 얘 이체증권이라고만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2번. MPTS 나왔고 3번에 보시면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 있죠. MPTB라고 돼 있는데 이 이름이 다르다고요. 또 다른 데서 쓰는 용어는. 그러니까 뭘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얘는? MPTS, MPTB, CMO 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꼭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MPTS는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 및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다 사들인 거죠, 투자자가. 그러니까 이 저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다 누가 감수? 투자자 감수. 오네요. 2번. 지분형의 발행기간은, MPTS의 발행기간은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다 전가시켰네요. 그럼 다 팔아쳐버린 거니까 초과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죠. 아니, 빌려왔을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얘는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MPTS의 발행 액수는 원래의 주택저당 채권 M의 금액과 일치하다? 동일하게 되는 거 맞죠? 발행 수수료 등만 빼면. 그 다음 3번. 현금 수지 채권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MPTB 혼합형의 투자자에게, 혼합형은 투자자에게 만기 전 변제 위험이 전가되지는 않는다. 자, 뭘 넘겼다고 그랬죠? 뭐 넘겨주면서 돈 더 빌려줘?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 넘겨주면서.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원조다. 그래서 저당권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뭐고? 이자율 위험. 원리금 수취권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뭐다? 조기상환 위험. 네. 그래서 M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형은 이 M을 자체를 팔아버린 거니까 투자자에게. 저당권도 넘어갔고 원리금 수취권도 다 투자자에게 넘어갔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 저희, 원조, 조기상환 위험 다 누가 감수? 투자자 감수.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채권형은 얘를 하나도 안 넘겼네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감수되는 위험의 크기가 없는 거죠. 근데 혼합형은 얘만 넘긴 거네요. 얘 넘기면서 돈 더 빌려줘.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하는 게 맞죠. 그럼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도 원리금 수취권 넘긴 거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감수해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여기서 CMO까지 얘들은 다 누가 감수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얘만 조기상환 위험이든 어떤 위험이든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없죠.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고, 3번. 다시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MPTB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전 변제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이죠. 원조. 얘를 누가 감수해야 된다? 투자자가. 근데 전가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 4번. 다계층 저당 채권은 부분 콜이 인정되어 장기 투자자들의 콜방어 실현이 가능하다. 콜방어 세 글자, CMO 세 글자.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장기 트렌치에서. 5번. 다계층 채권은 트렌치별로 원리금의 지급 순서가 상이하며 적용 이자율도 상이함이 일반적이다. 이거 뭐라고 함정파냐면 CMO의 트렌치는 만기는 상이하나 이자율은 모두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X라고요. 만기가 다르면 당연히 이자율도 다르겠죠. 장기일수록 이자율이 더 높다 낮다? 높다. 그 다음 9번.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보세요. 바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1번. MPTB 혼합형은 지금 이름 보세요. MPTB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 외우실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다 다르게 쓴다고 진짜로. 그래서 MPTB 딱 보자마자 혼합형.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는 거 맞네요. 맞죠? 그 다음 MBB.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지 않아요.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채권형은 넘겨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돈만 빌려준 거니까. 지금 그 내용. 그 다음 3번. MBB. 채권형 투자자는 현금 흐름의 지분권 및 현금 흐름의 지분권의 줄 그어보실래요?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대요. 현금 흐름에. 얘가 뭔가요, 여러분? 이게 원리금 수취권이죠. 원리금 수취권.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줄 그어두시고 얘가 뭐죠? 저당권이죠. 네. 그래서 결국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써져 있는지를 보세요. 원래는 이 문장이라고 3번은.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은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가지지 않는다. 고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자산을 이전받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돈만 빌려준 거지. 그 다음 4번. 다계층 채권은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는 트렌치별로 다양한 만기 구조 상이한 이자, 장기 투자자의 콜방어 실현 가능하다. 이제 읽히시죠? 그 다음 5번. 대출 기관들은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 저당을 2차 저당 시장에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자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지권은 지 마음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잠깐 기지개 쫙 펴시고. 10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죠. 얘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죠. 리츠예요. 그 다음 조인트 벤처는 얘는 조인트 벤처는 다수 소수? 소수. 55 기억나세요? 다신 틀리지 말자.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받았고 얘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받아서 개발사업 진행하는 거죠.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어떻게 외웠죠? 지주편 리신조? 그렇게 기억했었어요. 매신조 기억나세요? 매자닌 금융.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그 다음 2번. 기억을 하고 있는 건 또 전해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은 커지죠. 맞죠? 3번.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얘를 보면서 얘 주택연금이죠, 여러분. 주택 동그라미, 연금 동그라미. 주택연금이라고요. 주택을 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계층이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죠.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얘 언제 넘어간다고요? 사망 시. 기간 확정형이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넘기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저는 얘를 안 읽는다고요. MBB는 채권형은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누구는 감수하는 위험이 작아요? 투자자는. 지금 그 얘기죠. 5번. 다층 저당 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다계층 저당 증권인 거죠. 네. 그 내용. CMO.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저당담보부 증권을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11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틀린 것.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쫙쫙쫙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가요? 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은 소수의 고액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주식 공모에 규제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있다는 걸 알면 되죠. 그래서 30% 이상을 주식 공모해야죠.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요. 주주를. 2년 이내 발행되는 걸. 네. 그리고 소액 투자자여야 되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죠. 50% 이내였죠? 맞아요. 주주 1인가 특수관계자는, 그의 특수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내로만 소유가 가능하지 초과해서 소유 못하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얘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얘는 주식회사의 형태예요? 유한회사예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얘는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건가요? 아니, 여기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얘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돈도 없어 죽겠는데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놓고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면 사회적 문제 발생하죠. 지들 마음대로 설립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설립해요. 무슨 법?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의해서 설립하죠. 네.
그때 설립자본금 규모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자기 관리 리츠는 얼마고? 오자마자 5억이었고 나머지는 얼마고? 3억이고 그 금액 갖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본금 뻥튀기 해야 되는 거죠. 네, 최저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기준이. 자기 관리 리츠는 5에다 2 더하면 7, 거기다 10 곱하면 70억? 70억 이상. 나머지는 얼마? 3에다 2 더하면 5, 5에 10 곱하면 50억? 50억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어야 돼요? 전문가여야 되죠. 그때 이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몇 인 이상이 돼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지구를 지키는 건 누가 지키고? 독수리 오형제. 자산은 몇 인 이상이? 5인 이상이 지키는 거였죠.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도 자산 전문 운영 인력이 몇 인 이상이고 5인 이상. 똑같이 지가 관리하는 자기관리 리츠도 몇 인 이상? 5인 이상이었던 거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무엇이어야 돼요? 부동산이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몇 프로 이상? 70% 이상. 거기다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까지 포함시키면 80% 이상 10 더해서. 그 다음 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수익을 회사에 유보시키나요? 대부분 다 투자자들에게 뿌려주나요? 배당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몇 프로 이상? 80에 10 더하면 90% 이상 현금 배당하게 돼 있죠. 기본이. 그 다음 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돈을 집어넣어 준 거지. 현물, 물건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안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영업인가 받고 돈을 모은 상태에서는 현물 출자 가능하죠? 그때 현물 출자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죠. 그때 부동산만 가능하다면 X였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수도 있었고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등을. 대토권을 현물 출자할 수도 있죠. 나중에 토지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 신탁 수익권도 현물 출자할 수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리츠에 투자함에 따라 리츠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잖아요. 얘는 간접 투자죠? 리츠에 주식을 보유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주식을 보유하는 거니까 얘는 지분금융인 거죠. 리츠는. 됐나요?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한다. 왜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배당 수익과 주식의 매매 차익을 향유 누릴 수 있다. 이 주식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돼 있거든요. 개념이. 그 다음 배당 받는 거죠? 배당 수익.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시금만은 임직원 두나요? 자, 연결시켜 보세요. 스스로 관리하는 회사인 거죠. 자기관리는. 그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선 상시금만은 임직원 있어야죠? 그럼 만약에 본점에서 지점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본점은 서울인데 투자를 할 대상은 부산에 있어. 그럼 부산까지 출퇴근 계속하면 안 되니까 부산에 지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는. 그래서 상시금만 임직원 두고 직접 투자 자산의 관리 및 운영을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형 회사예요? 실체형 회사예요? 실체 회사죠.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였어요. 뭐가 틀린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소액 자본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지분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음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거네요. 심지어 부동산을 가지고 소액 투자자도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나요? 이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 5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며 지분 투자한 거니까 부동산 직접 투자자에 비해 경기 침체 시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직접 투자했어요. 부동산을 직접 샀어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걔 팔려고 내놨을 때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나빠져도 주식 시장에서 이 주식을 파는 건, 리츠의 주식을 파는 건 부동산을 파는 것보다는 쉬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 원금의 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12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29회 시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쉽게 나오나 보세요. 1번. 자기관리 리츠 5억 원이랍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최저 자본금 규모가 5억이다 그러면 X예요.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규모는 다릅니다. 그래요.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 3억 원 맞죠? 네.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인가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5인 이상이어야 되고 경력은 실무 경력 몇 년 이상? 5년 이상인 거예요. 5예요. 5가 엄청 잘 나와요, 지금.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중요한 건 지점 설치 못하죠. 얘는 서류 상임 회사죠.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둘 수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직원 내규도 둘 수 없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4번도 틀렸고. 잠깐만.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맞죠? 그 다음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안 돼요. 네. 영업인가 후에 그때 현물 출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영업인가 후 6개월이에요, 여러분. 6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그렇게 뻥튀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맞죠? 네. 이 내용. 그 다음. 이제 2번.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반면, 이게 왜 없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가 관리하죠. 스스로. 그래서 운용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긴단 말이에요. 이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실체가 있으니까 법인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관리 리츠랑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돈만 모아서 그냥 운용하고 대부분 다 배당해 주잖아요. 그런가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신해서 그냥 투자해 준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법인의 실체가 없으니까 법인세를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반면에 명목형 회사인 위탁과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5.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에 현물 출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설립 시엔 현물 출자 안 돼요? 영업인가 받고 최저자본금 규모를 갖췄다면 그때는 현물 출자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이때 현물에는 부동산만 된다, 부동산 등이 된다. 부동산 비슷한 애들이 되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 다음 3번. 자산관리 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50억 이상이에요? 얘도 70억이에요? 돈을 직접 굴릴 수 있는 애는 70억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 70억 이상이며 얘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 그래서 50억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고. 5번.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 설립자본금 3억 원 이상. 맞죠? 그 다음 14번.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틀린 것. 자, 이제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급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질문. 절 보세요.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오히려 이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나요? 적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나요?
기본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활성화가 좋아요. 활성화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많이 설립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설립됐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나요? 설립할 때 영향을 끼치나요? 영업할 때 영향을 끼치나요? 영업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설립은 없어요. 신고하면 돼. 나 설립할 거야. 신고하면 된다고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받아요? 국장에게 받는 거죠.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얘 10일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 거의 없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10으로 기억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지 얘 인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신고.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시장의 상장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는 상장하고 싶어 난리가 나는데 얘는 상장을 강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시장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으며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의 상장, 그 내용.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름에서?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곳은 합병할 수 있어요? 합병 못하죠? 종별이 달라도 합병 못해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합병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실체가 있는 애와 껍데기만 있는 애가 합병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있죠. 원래는 몇 배 이하예요? 2배 이하죠. 근데 주총회 특별한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도 자금 차입, 사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또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5번 보시면 주주일인가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50%예요. 50%를 초과하지 못해서 초과해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40%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없다고 보면 돼요. 개론에서 40%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16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보래요. 27회 시험 문제. 1번. 리츠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3억 원. 틀렸죠? 이렇게 쉬워요. 이게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3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5 기억하라고 그랬죠? 5년 이상, 5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전문 인력 될 수 있죠.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 설치 못하죠? 상시금만 임직원 둘 수 없어요. 직원 내기 필요 없어요. 5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최저 자본금 규모 뻥튀기 해야죠. 몇 억으로? 50억. 50억. 17번. 틀린 것. 자, 이제 2번 볼게요.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등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 맞죠? 이 경우에 부동산은 몇 프로 이상이어야 돼요?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됐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부동산을 몇 프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70% 이상인 거예요.
여기다가 현금, 유가증권 등을 합치면 80%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를 더한 90%가 배당인 거죠. 이익배당. 그럼 만약에 얘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 하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어야 되는 거죠. 몇 프로 이상? 70% 이상. 지금 그 얘기라고.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얘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이네. 2년이네. 1년 6개월 아닙니다. 네. 그래서 X예요. X.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 지금 이 부분 4번도 받고 5번. 5번 보세요. 체크 하나만. 체크.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비상장 주식보다 거래가 훨씬 더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리츠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금액을 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18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제30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주주 1인당 주식 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이쪽 자기관리 리츠도 위탁관리 리츠도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어요. 자, 2번.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직원이 없다고 그랬죠. 상시금 많은 임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지금. 직원 내규를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돈 모아서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거고.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번. 설립자본금 3억 원 이상 맞죠? 뭐가 포인트로 계속 물어보고 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절 보세요. 이거예요. 설립자본금 규모. 자기관리 리츠 얼마? 5억. 나머지 리츠 얼마? 3억. 최저 자본금 규모 70억, 50억. 그거. 그 다음 스스로 관리하는 게 자기관리 리츠. 상시금 많은 임직원이 있어야 되고 실체 회사고 이게 직원 내규 필요한 거고 지점도 둘 수 있고 맞나요? 나머지는 다 없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면 끝난다고. 그게 문제의 포인트. 19번.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똑같습니다.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6개월이에요. 2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 계속 6개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함정파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6개월 이내가 한 번 있었죠. 영업인가 받고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뻥튀기 해야 된다고 그랬죠. 뻥튀기 하는 금액이 70억, 50억이었고 그 기간이 6개월이었잖아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그래서 자꾸 2년인데 6개월이라고 함정을 파는 거라고. 주의를 해두세요. 그 다음 20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1번, 2번은 너무 똑같고 3번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맞죠, 여러분? 이 내용 맞아요. 1번 보세요, 1번. 얼마나 쉽냐면 위탁관리래요? 지점 설치 못하죠? 한다 그래서 X죠. 2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회사 아니죠? 얘도 명목회사잖아요. 이미 틀렸잖아요. 그 다음 4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10억이 아니라 몇억? 또 대답 못하네. 3억. 자기관리는 5억. 틀렸죠, 지금? 그 다음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주 1인 특별관계자 얼마? 50%. 20%가 아니라. 얘 기출문제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1번.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보게 되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건가요?
그럼 사업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사업 자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면 그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 빌려줄 짱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이 장기간, 단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 불안정적,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가능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와 사업 자체를 분리시키는 게 제일 중요. 네. 실질은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사업주가 운영하면 안 되니까 SPC,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를 설립해서 특수목적회사, 서류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가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사업주의 장부에는 그 빌린 돈이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장부 바깥에서, 바깥 외자, 부외금융의 효과를 누려서 사업주는 또 다른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 대출 기간에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서 망해서 채권자들이 그 돈을 뜯어낼 수 있다. 사업 자체에 달려들 수 없다고 그랬죠.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나온 수익에서 원리금 다 지불받으면 될 거잖아요. 금융기관은. 그럼 금융기관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보다는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크니까 이자율 더 높게 적용한다. 그래서 안정된 사업이 진행되면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금융기관도 있다. 그런데 그 위험, 크게 감소한 위험을 줄이고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서 이해관계인이 많아지는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기억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돈 빌려준 금융기관은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선 가능한가요? 제한적으로 가능하죠? 그때 사업주에게는 소구할 수 없죠. 기본은 비소구 금융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 사업 자체가 돈을 빌린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주가 돈을 먼저 빼가면 돼요?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의 수익은 개발회사의 수익은 가장 마지막에 꺼내간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된다고요. 이게 PF 방식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PF 방식은 주택 소비금융이에요? 주택 개발금융이에요? 공급자, 개발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 내용 차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프로젝트 금융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다.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거였죠. 2번. 사업의 수익성,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신용도가 너무 나쁘면 이게 안 빌려줘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참여로 보증보험 등 가입하니까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해진다. 5조. 3번.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고수익성을 띠고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4번. 대출 기간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맞아요. 설명을 잘 들어야지만 얘 믿고 돈 빌려줄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5번.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소구금융이 원칙이에요? 비소구금융이에요? 비소구금융인 거죠. 틀렸죠, 여러분? 사업주에게는 소를 통해서 돈 토해내 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소구금융. 22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2번 문제까지 풀고 또 10분 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차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예상 현금 담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선진적인 금융수단이다. 선진적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장기간에 걸쳐서 고수익이 발생하는,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사업은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제1금융권을 통해서. 그럼 프로젝트 금융의 개발업자는 자기가 돈이 없어도
개발 사업만 그럴싸하면 돈을 빌려서 개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좀 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생길까요? 그럼 제1금융권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겠네요, PF를? 그럼 제2금융권이 그 PF를 해주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그럼 그때 개발 사업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되면 고스란히 다 누가 망해요? 돈 빌려준 제2금융권이 망하죠. 그럼 제2금융권의 이자율이 좀 더 높다는 이유로 예금 투자한 사람들도 같이 망하죠.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1번 맞고 2번. 다양한 참여자 간의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공유. 이게 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3번 계약관계에 따라 절차 복잡.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적 비용 발생할 수 있고. 4번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차단할 수 있고. 누구와 뭐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사업주와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둘 다 있는 거죠. 둘 다. 배제가 가능하죠.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5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맞죠? 근데 얘를 틀린 문장으로 얘를 고쳐놓으면 되죠.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X죠. 은행의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22번에 지금 몇 번까지? 4번까지 풀었어요. 10분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0분 쉬세요.